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이 신제품 소개를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자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열린 CES 소식, YTN도 현지에서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입니다. 최근에 발열이나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라고 하는데요. 식중독균은 주로 온도가 높은 여름에 활성화한다고 알려졌지만 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로 내려갈수록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 복통이나 오한, 발열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걸 예방하려면 자주 그리고 한 번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급적이면 충분히 익힌 조리된 음식으로 섭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을 한다니까요. 예방수칙 잘 숙지하시고 건강한 겨울나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던 국제적인 첨단 가전 행사죠. 2024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최근 그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치러진 이번 행사에 전 세계 언론의 주목도 아주 높았는데요. 이번 주 리뷰 Y 시간은 YTN이 전한 CES 현장 소식 보도를 살펴봅니다. CES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이슈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게 사실인데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라는 말을 뉴스를 보면서 충분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는 독일 IFA, 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IT 산업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통, 해양 등 다양한 산업을 망라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보는 자리입니다. 올해 CES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고 150여 개국 4,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엔데믹 이후 최고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CES 2024의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으로 모든 기업과 산업이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ES를 주최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밝힌 것처럼 CES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네,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하이테크 소재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언론 취재도 정말 치열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YTN도 현장에서 해마다 관련 소식을 매년 전하고 있죠. 네, IT 가전업계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해에 이 IT 가전업계 방향을 딱 정해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 경제부 취재 기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취재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 올해는 이제 경제부 기자 1명, 또 영상 취재부 기자 1명 이렇게 2명이 갔는데 행사는 이게 나흘간 열리지만 사전에 적응 기간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취재 출장은 한 일주일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전부터 거기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라스베이거스 지역이 17시간 시차가 나는데 아침에 우리 기자가 이제 7시 뉴스 정도 아침 뉴스에 이거를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잘 봤고요. 2명이 가서 중계도 하고 리포트 제작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세하게 세심하게 잘 보도하지 못한 미진한 측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17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어떤 숨은 노력들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보도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좀
종적인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의 사전 주목도와 이해도를 높인 몇몇 보도들 우선 눈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1월 5일 앵커 리포트 미리 보는 CES 2024 AI 신제품, 신기술, 글로벌 경쟁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최 4일 전이죠, 아마. 올해 CES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곳에 스며드는 All On이란 주제로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이게 열리는데 150여 개 나라에서 4천 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한다는 점 등을 전함으로써 CES 행사의 대주제가 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나 큰지, 아울러 한국의 위상 등 중요 정보들을 전해 시청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해당 기사는 특히 주목해야 할 2024년 키워드로 AI를 단연 꼽고 있는데요. 지난해가 AI의 파도였다면 올해는 AI의 쓰나미가 될 것이란 평가를 전하면서 얼마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이 선보일까 시청자들의 기대감과 호기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진 1월 7일 보도 혁신 기술로 인류 문제 해결 CES 2024 이번 주 개막에서는 저는 인류 현안인 인간 안보, 지속 가능성 같은 CES 주제가 다뤄질 줄 알았는데 그러기보다는 삼성이나 LG, 스마트홈 등 국내 기업 소식을 주로 다뤘고 미국이나 해외 주요 기업의 소식은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전문가를 인터뷰했지만 전문가 인터뷰에서 모든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관전 포인트라는 다소 식상한 내용만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보도에서는 첨단 기술로 인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2024 CES의 대주제에 대해서 전하고는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보도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해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보도에 공공성 전달이라는 취지에서 좀 더 부각돼서 전달되어야 할 키워드였다는 생각입니다. CES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영향력이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서는 행사 전에 CES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다룬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CES 개막 전 보도도 시청자들이 어떤 것을 좀 주요하게 봐야 하는지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YTN 보도는 행사 스케치에 그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런 보도는 확실히 어떤 소비자와 전문가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불가피한 부분이긴 하죠.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을 전하는 보도는 시청자 일반과 전문가 내지 업계의 시각 사이에서 상호 절충하는 중재가 요구되는 영역이잖아요. 즉 전문적 내용을 쉽고 명료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때론 호기심도 건드릴 수 있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인데요. 특히나 CES, 즉 이걸 직역하면은 소비자 가전 박람회라는 행사의 취지를 우리가 상기할 때 본행사는 특히나 산업계의 눈높이는 물론이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도를 전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월 8일 굿모닝 경제의 AI가 바꾸는 미래 반도체 호황의 예고편 이 대담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다소 생경할 수도 있는 CES의 역사 짚어주고 2024년 CES의 핵심 키워드가 왜 AI인지 전문가적인 식견을 전하는 한편 이것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칠 경제적 차원의 효과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주는 등 시청자와 산업계 일반 모두에게 유용한 다각도의 대담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단신의 경우는 같은 이유로 좀 아쉽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CES 2024에서 AI 스크린 시대 선포 이 보도는요. 삼성전자가 기존 스마트 TV를 넘어선 AI 스크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전하면서 본 행사에서 선보일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이 탑재된 TV는 저화질 콘텐츠를 8K 화질로 선명하게 바꿔주거나 영상의 왜곡을 줄여주는 기능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좀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신속하게 전하는 것만큼 어떤 내용들로 전할까가 중요한 만큼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전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보도에 해설 기능을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박람회 전에 있었던 예고편 보도를 다뤄주셨고요. 이어서 분석해 주신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네, 1월 9일 보도 AI로 시작해 AI로 끝난다. 인공지능 열풍 CES. 이 보도는요. AI라는 키워드를 다각도에서 풀어내고 있어 제가 주목을 해봤는데요. LG, 삼성, 두산 등의 사전 행사를 전한 본 보도는 이번 CES의 주요 전시 계획을 공개한 이들 주요 기업들은 AI야말로 혁신의 중심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본 기업들이 강조하는 AI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존의 AI와 새로운 AI와의 차이점, 아울러 각 기업들이 선보일 AI 제품들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료한 정리가 좀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당장 이번 CES에서는 인터넷 없이 이용할 수 있는 AI 칩을 내장한 온-디바이스 AI가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YTN 보도에서는 CES에서 인공지능이 강조됐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국내 대기업 제품 위주로 소개를 할 뿐 구체적으로 AI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등장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고른 CES 2024 첨단 기술 경험 관람객 북새통 보도에서는 기업 총수들도 첫날부터 다른 기업의 부스를 분주히 둘러보며 산업계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며 국내 기업 서비스 소개나 국내 대기업 총수의 일정, 관람객 반응과 인터뷰를 전하는 데 그칩니다. 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소비자 가전 박람회라는 CES 행사의 취지에 걸맞는 형식을 또 취하고 있는 점은 해당 보도가 유익한 점도 있다고 봤는데요. 이런 보도 형식은 CES가 기업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시청자와 같은 일반 관람객들의 행사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CES에 대한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전시 부스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은 본 행사가 국제적인 교류와 공감의 장으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상반되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구체성이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은 교집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보도만을 보고 이야기하면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보도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CES에서는 새롭게 떠오른 기술과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의 어느 분야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이번 CES 보도는 이제 아쉬움이 좀 컸는데요.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지속 가능성이 이제 행사의 주제여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모빌리티 부분을 다룬 미래차가 불러온 변화, 모빌리티 쇼 거듭난 CES 보도와 지속 가능성 영역을 다룬 선택 아닌 필수, CES에서 제시한 친환경 대책은 보도도 국내 대기업만 두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소개나 어떤 주요 글로벌 기업의 동향은 취재를 하지 않고 국내 대기업만 다룬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한국 중심의 보도에다가 스케치성 보도나 제품 소개가 많았고 CES 행사 주제나 기조 연설과 혁신상에서 나타나는 향후 기술 트렌드, 글로벌 기업의 동향 같은 행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YTN 보도만 봐서는 CES에서 어떤 기술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좀 파악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국내 기업들 소식에 이게 편중되어 있는 보도 경향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다수 제품들이 혁신상을 물론 수상할 만큼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굉장히 돋보였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언론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CES가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경쟁의 장인 만큼 여타 국가들의 경쟁력 있는 혁신 제품들에 대한 보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면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시각적으로 자세히 전달해준 1월 11일 이색 아이디어 톡톡 CES 2024 최고 혁신상은 앵커 리포트 보도는요.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이와 같은 보도 공간을 통해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 업체가 혁신상을 수상한 사례도 보도가 됐는데요. 중소기업 해외 진출 디딤돌 CES 발벗고 나선 지자체 보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CES에 500개 기업이 넘게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 상당 비중이 중소기업일 텐데 보도에서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 점이 다소 아쉽기도 했습니다.
또 전문가 대담 YTN만의 장점이죠.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한 12일 대담 더 뉴스 역대 최대 규모 CES 2024 가장 주목받은 신기술은 이 보도 역시 작년과 달라진 CES 흐름을 짚어줬고요. AI 워키토키, 투명 TV,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플라잉카,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등등 다양한 혁신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데요. 자세하면서도 전문적인 식견이 담긴 품평을 들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대담이었습니다. 네, CES 규모의 행사면 전문가 대담을 통한 자세한 설명과 좀 해설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봤을 때는 해당 대담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개별 제품 위주의 설명에 그쳐서 좀 아쉬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CES에서는 엔비디아, 퀄컴, 인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과 뷰티, 유통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좀 앞세워서 AI를 내장한 칩셋이나 AI가 탑재된 기기, 그리고 AI를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AI를 활용한 전통 산업의 혁신 등을 보여줬습니다. AI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나 주요 글로벌 IT 기업의 전략과 그리고 합종 연행 사례, 그리고 해외 주요 기업의 신제품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좀 거의 지금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2배인 1,100개 이상의 기업이 CES 참여를 했고, 중국은 또 한국과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CES 관전 포인트에서 한국 제품을 따라한 중국의 모방 정도로 좀 언급하는 부분도 좀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4 CES 보도에서도 짤막 상식, 앵커 리포트 등 YTN만의 차별화된 보도 형식을 활용한 점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다만 형식의 차별화를 넘어서 내용의 차별화를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기에 여타 보도 채널들과 차별화된 지점에서 CES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를테면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CES와 같은 박람회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혁신 경쟁이 어떻게 가열되어 가고 있는지 살핀다던가, 앞서 LG CEO의 입을 빌어 언급되기도 했었죠. 인공지능에서 감성지능으로의 전환에 따른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없는지, 이를테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의 등장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 등등등 YTN에서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들은 없는지, 정치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 등 다각도에서 본 문제를 짚어볼 지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현상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보도 채널 YTN의 역량이 향후 유사 과학 보도의 영역들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신기술 관련 보도를 하다가 보면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예 한 기사는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나 영향력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기사는 좀 설명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아예 성격이 다른 투 트랙으로 좀 가는 방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CES 2025도 YTN이 취재를 가지 않습니까? 오늘 비평을 바탕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두 전문가분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집중적으로 나흘 동안 4,300개 기업이 행사를 벌이다 보니까 이걸 다 이렇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IT 가전 부분에 대해서, 기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20개 이상의 그 중계, 리포트, 그리고 다른 출연 이런 기사를 내보냈고 시간과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이제 그 해의 그 가전 기술의 가장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히 각인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YTN이 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 현장 모습을 좀 실감나게 보여준다든지, 또 재미있는 시연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더 많이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지적하셨듯이 이제 그 현장에서 하는 게 제한이 있다면 국내에서라도 IT 칼럼니스트처럼 정말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최신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걸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들이 이걸 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올림픽이다, 가전 올림픽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달았으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매년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많이 더 준비를 사전에 해서 깊이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요. 사실 이번에도 그 김태민 기자가 갔다 왔는데 그 취재 계획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8페이지나 됩니다. 그 일정과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적어 놓은 것만 해도 8페이지가 되는데 더 깊이 있게 하자면 이게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과 함께 이제 그 기자들이 좀 더 많이 취재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은 보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간다면 좀 더 폭넓고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도에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향상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CES 혁신, 단기적 이벤트에서 장기적 의제로. 이번 CES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매우 높았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이 같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문제는 CES라는 이벤트에서 장기적 의제로 쭉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혁신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언론이 다뤄야 할 중요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행사 보도 전문성과 깊이는 기본.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혁신이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IT 박람회인 CES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이유입니다. 국내적 시야에 머물지 말고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아침 경기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일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나면서 당시 현장 상황과 주민 인터뷰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뒤덮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는데요. 목격자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연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불이 난 집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남성의 아내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화재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의 화재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미리 알고 주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기자는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심각한 화재 현장을 잘 전했지만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의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원인이나 유형을 함께 다뤄준다면 시청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보다 도움되는 뉴스를 위해서 아파트 화재 원인에 대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봤습니다.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주택 화재 원인으로 절반이 넘는 54.4%는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22.1%는 전기적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아파트 화재를 살펴보면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커지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세컨드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는 지역 거점 육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새로 사는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컨드홈이라는 단어의 뜻은 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말합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해도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컨드홈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 정책의 장점인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만 설명할 뿐 단점이나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다 담지 못한 세컨드홈 정책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시청자 톡톡 Y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세컨드홈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수요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여가나 관광 등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 제주 지역을 제외한 곳은 세컨드홈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적용 기준에 따라 다소 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생활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반면 완화했을 땐 투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 중 구멍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의 여객기 보잉 737 맥스의 비상 착륙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보잉 737 맥스 9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 지난 대형 사고를 짚어보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5,000m 상공서 비행 도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이륙 약 20분 만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아찔한 대형 사고에 알래스카 항공사 측은 즉각 자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65대를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보잉 737 맥스 9의 여객기 운항이 줄줄이 중단되고 점검에 나서는 등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tage of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We go very broad, nothing's excluded. 이미 두 차례의 대형 추락 사고가 있었던 보잉 737 맥스에서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를 접한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 이상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를 전하면서 해당 기종이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지만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해당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지, 운용했다면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지 등을 알리지 않아 보는 사람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는 보잉 737 맥스 9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9 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5곳에 보잉 737 맥스8 기종 14대를 자체 점검한 결과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024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군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벤터의 전쟁과 사람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의 진행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과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전해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세한 내용까지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전문가 패널의 자세한 전황 설명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전황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화력의 측면에서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러시아는 반대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 위해 몇 번이나 대규모 공격을 했음에도 모두 실패하는 등 전쟁이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국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2022년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던 국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러시아군의 진격이 정체되기 시작하였으며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항전을 이어간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설명, 소모적인 전쟁이 이어지는 도중 발생한 러시아군 내의 반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실패로 현재는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등 2년에 걸친 전쟁의 양상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비해 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고 설명되었는데요. 러시아의 목표 재설정과 관련 수단의 동원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전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는 전쟁의 양상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안보와 생존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유럽의 움직임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창의성이나 적응성이 높아졌다는 부분 등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쟁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전 이후 일부 영토 확장, 푸틴의 지지율 상승의 전술적 성과와 함께 다양한 전략적 손실이 설명되었는데요.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이 단결하여 전쟁 전보다 강력해진 나토나 징병제 시행으로 청년과 고급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의 문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양한 시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은 수많은 슬픔과 참상을 만들어내는 비극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